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사실은 그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집회에서 태극기 집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이 좌파들은 그 1990년대 후반부터 벌써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 공수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단지 지금하고 다른 점 뭐냐면 그때 그 좌파들이 주장한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관이 아니고 검찰 내에 설치되는 기관이었습니다. 검찰 내에 그 공수 부 이런 형식이죠. 그런 형식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수처는 완전히 법무부를 벗어나서 법무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그 공수처를 통해서 좌파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하겠다 하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수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좌파들과 논쟁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반박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좌파 독재 세력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결정적인 자기들의 집권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약점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폭로가 되고 그것이 검찰에 의해서 치명적인 수준으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검찰이 특히 공수처를 추진하고 있는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좌파 세력 내부의 치부가 뭐 정말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더러운 정말 구역질나는 그런 치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치부를 가지고 있는 좌파 세력들이 그럼 장기 집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편은 보호하고 그리고 우파 세력들은 탄압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만약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를 대충 넘어가 줬으면 아마 이 여권에서 공수처 법안을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조국이 수사를 받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을 방어할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서 빨리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다 이첩 받아가지고 묻을 건 묻고 또 더 부각시킬 건 부각시키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 공수처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수처장이 중요한데요. 공수처장은 15년간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5년의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중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마치 야당 추천이 2명이 들어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여당은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쪼갭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한석, 정의당 한석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좌파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7명으로 구성을 하지만 6명이 좌파로 차해지고 1명만 조우파, 조우에 따라서 무늬만 우파,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명을 했을 때 그 두 사람은 뻔하겠죠. 바로 좌파 세력이, 좌파 세력,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2명이 추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입맛에 따라서 대통령이 골라봅니다. 그러면 공수장이 일단 좌파 진영 수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검찰 조직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들이 그냥 변호사실 맡겨가지고 이제 일정한 그 수습 기간을 지나가지고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검사는 다릅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있는 사람 중에서 뽑습니다. 뽑는데 그 절차는 공수처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검사도. 그런데 검사를 추천할 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추천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아주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처 검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판사나 검사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이런 사람이 검사가 되는 겁니다. 공처 검사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조사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도 공처 검사가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조사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검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주로 민변 출신, 즉 검사나 판사의 경력을 갖지 않은 완전히 정말 제야에서 정말 좌파운동을 해왔던 그런 변호사들,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사위원회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뽑아올리는 겁니다. 뽑아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의 나팔수, 정권의 시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뽑아올려가지고 그 사람들로 공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2분의 1 이상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의 경력 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좌파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 특히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공처 검사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지난번에 택대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원래 공안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습니다. 깊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공안 검사 전통이, 그때 워낙 좌우 대립이 심각했고 그 다음에 전쟁 과정에서 간첩들이 많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는 그런 공안 검사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제도 검사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공안 검사들을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완전히 배제시키고 우파 지향의 검사들은 다 배제시킵니다. 판사 검사를 완전히 좌파 일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공수처장, 차장, 검사, 이 모두가 좌파 세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된 공수의 구성입니다. 이건 바로 어떻게 말하면 준사법기관, 검찰은 준사법기관인데 준사법기관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중사법기관을 정치적으로 극히 편향된 좌파 성향의 변호사로 채운다. 바로 이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7조 위반입니다. 공처 조직 자체를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기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구성되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건 고위공직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허평원 장군님은 예비역 장군도 포함된다니까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예비역 장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 출신 인사들은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당신들은 옷을 벗더라도 전역을 하더라도 우리 소나기를 못 벗어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좌파들의 두려움들 같은 거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 군이 만약에 쿠데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마 그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전역한 민간인인데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입법부 아닙니까? 입법부 국회의원들 공수가 일상적으로 감시합니다. 일상적으로 범죄 혐의 단서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사하고 그리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거의 무력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저 공동대표님 두 분 빼고는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의 모의감이죠.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러면 제대로 그 야당의 의원들이라고 해서 뭐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 국정감사에서 막 보통 시시고 하셨죠. 통쾌하게 국정감사 하셨는데 이제 그런 활동 못하는 거죠. 법률은 한 프로세스를 못합니다. 예산 뭐 행정부에서 통과시켜주려는데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국정조사 같은 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완전히 이 국회가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가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판사들 여러분들 직접 뭐 사건을 안 겪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판사가 하는 일은 항상 한 사람은 판사를 옹호해 주는데 아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한 사람은 반드시 욕합니다. 도둑놈이라고. 뭐 저쪽 승소한 쪽하고 뭐 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승소자가 있으면 패소자가 있습니다. 패소자는 불만을 가지게 돼 있죠. 그걸 패소자가 공수처에다가 진정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판사는 또 그 재판부는 바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근데 만약에 좌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그 재판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좌파 세력들이 부추깁니다. 부추기죠. 그 판사 고소하라, 고발하라, 이것도 부추깁니다. 그러면 근데 참여연대 같은 거 있죠, 그죠? 그 사법감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그 센터에서 뭐냐면 사법감시라는 이름으로 그 법관들의 재판 활동을 다 감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공수생이 원하면 당신 소송에 졌잖아. 억울하게 당했잖아. 흔히 말해서 사법농단의 피해자 아니냐. 그렇다면 공수에 고소고발해라.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판사는 사실은 공수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권도 완전히 공수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뭐 이미 장악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3권이 다 공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수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까지 다 상권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은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원래 뭐냐면 촛불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네이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촛불 민심을 가지고 그걸 하야시키거나 탄핵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용어가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도 말하지만은 아니 제왕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합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합니까? 당할 수가 없죠.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는 겁니다. 정말 그 상권을 다 장악한 거의 절대군주와 비슷한 그런 제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 수단이 공수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게 공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권력에 대한 통제, 견제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대통령이 하수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나 법원은 거기에 손아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 국회나 법원이 견제를 하겠습니까? 견제 못합니다. 견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혹시 아마 국정감사에서 우리 조 대표님께서 아마 공수사를 불러가지고 호통을 칠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통제가 안 될 겁니다. 그 통제 대상에 포함시킬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법원도 통제할 수 없고 국회도 통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관도 공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갖는 기관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면 국민의 어떤 그 분노 또 국민의 어떤 굉장히 강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수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입니다. 그 오히려 국민의 민심을 조작하는 쪽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공수의 수사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가 특히 우리 우파 진영의 공직자일수록 그 사람이 부패했다. 그래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전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국민도 그게 사실은 공수에 대해서 제대로 여론을 통해서 견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국가기관도 견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국민도 사실은 견제할 수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독재적인 기관. 물론 이제 게시타프나 KGB 같은 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게시타프 같은 경찰 조직이 비밀 경찰 조직이어서 그 사실은 경찰 조직이고 검찰 조직과는 다른데 어떤 간에 기능은 그렇게 합니다. 기능은 내사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비밀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고도 막강한 수사권, 그 다음에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다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공룡 같은 정말 괴물이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독재국가의 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그 홉스가 그 국가를 이야기할 때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바이든이라는 책 이름을 지었죠. 근데 레비아탄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괴물이죠. 바로 공수가 그와 같은 괴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수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헌법적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상권 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침해한 겁니다.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지는 거죠. 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권 분립의 원칙 또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공수가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떻게 행사를 하냐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공수가 수사권을 갖기도 하고 다른 수사기관, 예컨대 검찰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컨대 그 기업 비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 이런 경우에 그 기업 수사는 원래 공수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겁니다.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거죠. 그럼 이게 또 공수처 관할입니다. 그럼 검찰이 진행하다가 공수처가 끼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같이 수사권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공수처법에는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수처장이 그 수사기관에게,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을 공수로 이첩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수사기관은 그 이첩을 요구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자기가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는 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 야, 이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될 사건은 맞는데 다른 기관하고 겹쳐있을 때는 그냥 경우에 따라서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다른 수사기관, 예컨대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그렇게 이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첩 받을 수도 있고 이첩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수처 그 마음에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완전히 제 마음대로, 공수처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수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건 사실은 다른 수사기관, 특히 예컨대 검찰의 그 수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바로 이건 사실은 공수처의 그 공수처장의 그런 그 사건 이첩권, 이것도 우선 수사권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수사권이 사실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사실 위배되는 겁니다. 원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또 정당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우선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이 사실은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아니 공수처가 그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앞에 그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 우리 헌법에는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1조가 평등권 조항인데요. 그 11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원래 공수처법에 의해서 새로운 범죄가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기존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서 그 범죄로 되어 있는 그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그걸 어디서 수사하냐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를 받습니다. 공수처. 자, 그러면 이 고위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기가 수사받는 기관이 달라지는 거죠. 원래는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신분입니다. 사회적 신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위를 점하고 그러면 그게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것, 이걸 사회적 신분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경찰 또는 검찰에서 받느냐 또는 공수처에 받느냐, 이 차이는 바로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그 차별입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일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자체는 바로 헌법
제11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원 보좌관님, 전 의원 보좌관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등권이라고 하는 게 뭐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땐 차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수를 설치하는 목적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로 말하면 우파 탄압, 좌파 비호입니다. 우파 탄압, 좌파 비호, 이게 공수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을 올가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공수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고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헌법 위반입니다.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그 헌법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나가야 될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4개 이 4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준말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라고 할 때는 보통 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검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검찰은 법원에 대응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법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법원개혁만 말하는 게 아니고 검찰개혁, 그리고 또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는 경찰. 이게 경찰이 왜 맞물려 있냐면 수사권 조정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경찰도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맞물려서 경찰개혁까지 이렇게 묶어서 사법개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법개혁 특히가 만들어낸 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상하죠? 아니 검찰이 가지고 있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로 보내자.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을 경찰로 보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다 없어지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검찰을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사실은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현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뿔이 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사실은 그 후배 검사들로부터, 하여튼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어떻든 검찰을 지켜내야 된다. 검찰이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종이 호랑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국 수사를 치밀하게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 성향과 관계없이 검찰 내부의 요구가 검찰개혁을 막으려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검찰개혁을 막으려면 공처 따위는 필요 없다. 그걸 검찰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처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집권 세력에게 공처 필요 없다 하는 걸 입증시켜야 검찰개혁을 전시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처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검찰도 충분히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잘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은 제 대학교 동기입니다. 법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박수 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수사 국면에 들어서
박영수 특검하고 뭐 저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데 그와 맞물려서 그 공동작업을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굉장히 동기지만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뭐 조국 수사 좀 잘한다고 그게 또 면책되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죠. 근데 어떤 간에 검찰 개혁을 검찰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잘 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조국 수사를 철저히 엄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윤석열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이 조국을 구속시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에게 일종의 검찰총장 검찰 메시지가 나오겠죠. 봐라. 분명히 조국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조국은 고위공직자인데 그 고위공직자를 우리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렇게 파헤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조국이 주장하는 그 검찰 개혁이 잘못된 것이다. 그게 좌파 일종의 말하면 권력 독점이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그런 것이다. 조국이 또 문재인이 주장하는 그 검찰 개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 조국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검찰이 발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조국은 구속되고 그 다음에 조국을 비롯한 문재인은 공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장기 집권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검찰은 또 자신의 조직을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결과가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공수처 검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25명입니다. 처장을 포함해서 차장을 포함해서 검사 다 합쳐서 25명밖에 안 됩니다. 검찰은 아시다시피 전국에 흩어져 있죠. 고검도 있고 지검도 있고 지청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수처는 어디에서 딱 설치되겠습니까? 서울에 한 군데 딱 설치됩니다. 서울에서 중앙관료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들 이런 사람들 잡는 건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그럼 25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일반 평검사들이 법무부 장관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대통령은 또 특히 대면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25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임명장 다 줬죠. 그 25명이면 불러가지고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주 긴밀한 그 관계를 가지면서 지시를 직접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럼 완전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의 친위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친위부대. 친위부대인 사정기관이다.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과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을 대통령의 또 좌파 세력의 장기 집권에 철저히 복무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지시켜야 될 이유는 당연히 좌파 장기 독재 업무를 저지시켜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희망이 보이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이가 유승민 이름 올린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유승민이가 또 탈당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근데 유승민이가 탈당해서 아마
그 탈당에 같이 탈당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간에 반대 세력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민평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마 그 공수처의 본질을 좀 알게 되면 그 민평당을 달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원래 이 공수처 법안은 그냥 사개특위의 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백혜련입니다. 의원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백혜련인데 백혜련이 대표 발의한 게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때 이제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보임 문제하고 막 바꾸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그래서 뭐냐면 바른미래당 쪽, 민평당 이쪽이 반발하니까 뭘 끼워줬냐면 권은희 의원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그 법률안 이 법률안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동시에 의결을 해줬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민주당 백혜련 안 하고 권은희 안 하고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약간 다른데 명칭도 그렇습니다. 백혜련 안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런데 권은희 안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가 아니고 비리로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고 한데요. 근데 어떤간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쪽에서 틀면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나 이런 당에서 틀면 통과 못 시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권은희를 설정히 끼워준 겁니다. 같이 가려고. 그런데 아마 요새 이런 전국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아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정권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 아마 공수처법안 통과시키는데 아마 찬성표를 던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낙관할 수도 없죠. 자기들 겨룰 수 있는 법안이니까요. 사실 공수처법안이 바른미래당이 봐주겠습니까? 민평당이라고 봐주겠습니다. 다 기르는 겁니다. 심지어 자당도 해당행위 하는 사람 바른미래당 의원도 겨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심각성을 알게 된다면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어떡하네 국회의장이 법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개특위가 사실은 이제 법사위 소속위원회 쪽 특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개특위에서 의결한 거하고 특위에서 의결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모든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은 사실 이 사개특위도 법사위 소속이긴 하지만 별개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드시 법사위원회에 가서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 심사와 자구 심사를 합니다. 체계 심사는 뭐냐면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관련법과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걸 심사하는 게 체계 심사입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나 그 다음에 문법 이런 것들이 맞는지 이걸 심사하는 것을 자구 심사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심사를 하는 게 법사위원회입니다.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헌법하고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심사해야 됩니다. 근데 법사위 안 하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말은 헌법하고의 심사를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바로 그걸 공유해야 됩니다. 문상 국회의장의 그 작태는 바로 공수처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 소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그냥 법사위에 회부를 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을 감추기 위해서 법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회부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 당에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인전 대변인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 우리가 논평을 낼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평등 원칙 위반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상권 분립을 침해한다든지 평등 원칙 위반이라든지 적법술사 위반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헌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건너뛰었다. 그래서 바로 그건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 위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공수를 섰다 하는 방식으로 우리 당에서 논평을 내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떡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를 알고서 대응을 하면 확실히 이 공수가 마땅히 그냥 공포의 수사처, 공산세력 수호처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사실 공수인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진짜 이게 우리 우파 진영에게는 공포의 수사처입니다. 좌파 세력들에게는 공산세력 수호처입니다. 공수처입니다. 제가 그렇게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어떤간에 이걸 알고 공수에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문재인 일당들 보면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 무능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좌파 독재하고 싶고 막 사회주의 일종의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머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완전히 저런 돌대가리들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잘못하면 또 인격 모욕이라고 뭐 하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또 너무 무능합니다. 너무 무능해요.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저 좌파 세력이 똑똑했으면 진짜 힘들 뻔했습니다. 제가 뭐 대응하기도 힘들 텐데 근데 수도 보이고 수가 또 뻔해요. 뻔하게 보이고 그걸 일 추진하는 것도 정말 아마추어도 저런 아마추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로서는 다행이다. 똑똑한 좌파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는 공수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좀 사실은 조국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 조국이 추진했던 공수를 들고 나오는 거 이건 정치감각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지지율이 높을 때 그리고 우파 진영의 비리가 터져나왔을 때 고위공직자가 비리가 터져나왔을 때 그걸 통과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비밀을 누설한 건가요?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죠? 없으니까 뭐 제가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면 다시 말해서 정권 지지율이 높고 그 다음에 우파 성향의 고위공직자 근데 야당 의원 아니십니까 그죠? 이런 야당 의원 뭐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그 우파 진영의 인사의 비리가 터져 나왔을 때 그걸 캐면서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건데 이런 상황을 지금 터뜨립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하고 맞짱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여러 가지 민주당 말고 다른 정당들의 분위기,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수의 실체를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공수법안이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근데 열심히 우리 당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선수시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오늘 원래 주제는 국민장악권에 관해서 제가 오늘 팟캐스트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공수처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서 오늘 공수처 말씀드리는데 국민장악권 문제는 다음에 팟캐스트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김태현 교수 감사합니다.